밤섬에 대한 모든 것 이제부터 알려드립니다. 마포인 밤섬. 네, 안녕하세요. 마포인 밤섬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올리브 함드릴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포 FM에서 지구마을이라는 생태 로컬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제 8회차에 걸쳐서 저랑 함드릴이 이 밤섬과 람사르 습지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와 강의 내용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마포구 주민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밤섬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또 마포구 주민인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드릴쌤은 이제 주민으로 제가 알고 계신데 밤섬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 영화 김씨표기를 제가 봤어가지고 이제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잘 알게 된 거는 이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마포구 주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을 나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밤섬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씨표류기에 나온 그 섬이 밤섬인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생각보다 마포구 주민분들 중에서 마포에 이런 한강에 둥둥 떠다니는 섬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포가 이런 밤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마포를 또 생태도시, 게다가 이제 밤섬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된 굉장히 국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생태 습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람사르 습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마포구를 생태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마포 FM이 이 밤섬 특집 방송을 편성을 해서 이제 저희도 작년부터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약 50분 동안 저희 강의 내용이랑 같이 밤섬에 대해서 요모조모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저희가 일단 밤섬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밤섬에 대해서 좀 약간의 퀴즈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아무래도 첫 방송인 만큼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oo much place, too much voice, too much chance, there's too much thing and desire. 네, 드릴쌤. 제가 본격적으로 밤섬에 관한 퀴즈를 낼 건데요. 이거 틀리면 이제 벌칙이. 벌칙도 있나요? 벌칙 말고 보상을 받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자, 밤섬이 람사르 습지로 등재되었다고 이제 했는데요. 제가 아까. 이게 몇 년도인지 맞춰보세요. 제가 1번 1999년, 2번 2020년, 3번 2012년, 4번 2017년. 숫자에 제가 약한데. 자, 그래도 주관식이 아닌 걸 네, 어딘 4분의 1입니다. 네. 일단은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제 찍기 경험상. 2020년 아니면 2012년이다. 네, 그렇죠. 왜요? 근데? 왠지 중간일 것 같아서 정답은. 2020년 한번 해볼까요? 2020년? 네. 정답은 땡! 아쉽습니다. 정답은, 네, 맞습니다. 3번 2012년이에요. 2012년에 이제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었고요. 마침 작년에 이제 2022년에 10주년이어가지고 저희가 또 10주년 특집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를 제가 드릴 겁니다. 자, 밤섬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OX. O.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제, 네, 아직까지 그냥 일반 주민이, 나 거기 가고 싶어. 해가지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만, 이제 생태학자 분들이나 뭐 환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연구 목적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들어보내주시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쉽습니다. 사실 왜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예전에 이제 밤섬 뭐 봉사활동도 했었대요. 그래서 쓰레기도 같이 치우는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완전히 끊겼다고 해가지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번에 이걸로 조금 많이 알려져서 주민들이 밤섬에서 생태활동하는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밤섬의 역사는 조선시대 때부터 기록되어 있다. OX. 이거 틀리면 벌칙인가요? 벌칙은 없는데요. 맞으시면 나중에 밤섬에 제가 한번 말기를. 네, 밤섬의 역사가 조선시대 때부터 그쵸. 뭔가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정답은 X입니다. 오. 이게 왜죠? 이제 시기가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라 무려 고려시대 때부터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강의 내용 이제 이따가 다룰 강의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아주 옛날부터 마포구가 항구가 되게 컸었대요. 근데 그 마포항을 기점으로 그 광흥창도 이제 물길이 다 있었고 이 마포구를 기점으로 인천과 전남, 전북 이런 밑에 지방이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밤섬이 이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배를 수리하고 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조선소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듣고 되게 밤섬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요충지였구나. 네, 인천과 전남을 잇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듣고 밤섬 되게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퀴즈를 지금 한 3문제 정도 맞춰봤는데요. 한번 하시면서 밤섬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신 것 같나요? 네, 가장 좀 신기했던 거는 이제 밤섬의 역사 이런 게 조금 그쵸. 생각보다 되게 유서가 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니까요. 또 이제 이따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또 밤섬은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도 있잖아요. 이제 여의도 개발로 인해 네. 폭파됐었던 그런 실향민들을 가슴 아픈 역사도 있는데 그거를 되게 잊지 말고 잘 한번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습지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밤섬 특집 방송으로 많이 얘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밤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람사르 습지 밤섬 마포를 꿈꾸다 특집 방송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4번의 회차 동안에는 강의 내용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강의냐면요. 저희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4번의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 환경과학과 교수님의 람사르 습지 밤섬의 가치와 생태적 변화라는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동욱 그 한국의 PGA 생태연구소 수장님의 이제 람사르 습지와 람사르 습지 도시의 활동 사례 강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똑같은 오충현 교수님의 람사르 습지 밤섬의 보전 그리고 현명한 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 4강은 자연의 벗 대표 오창길님의 이제 람사르 습지 도시 마포를 어떻게 하면 좀 생태 습지로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태 교육 강의 주민 활동을 제안하는 그런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 이 강의 내용을 저희가 중심으로 라디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지난 7월 26일에 진행됐던 1강 오충현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람사르 습지 밤섬의 가치와 생태적 변화 그중 일부를 저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산업화를 거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혹시 60 넘으신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60 넘으신 선생님들이 유년 시기를 보낼 때는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농촌에 살았었고요. 절대 산업도 다 농업이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70년대를 거쳐 80년대를 지나는 사이에 우리는 이제 산업화, 여기서 말하는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공업화인데요. 공업화를 통한 그 나라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대표적인 곳이 이제 뭐 울산이나 포항이나 여천 같은 그런 공단지대도 있지만 서울도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의 공장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영등포, 그 다음에 구로,
그 다음에 성수, 이런 데가 다 공장지대였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산업화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돼요. 산업화를 하면 구로나 영등포나 성동에 공장을 만들면 그냥 공장만 들어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곳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도시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식 체계가 많이 바뀌게 돼요. 예를 들면 농촌 사회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회를 지탱해주는 도덕관념, 모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장유유서, 어르신들 하는 것,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웃 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서로 돕고 사는 문화 같은 것들, 이런 게 되게 강화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꼭 유교 문화를 떠나가지고요, 농업 기반 사회에서는 꼭 필요해요. 왜냐면 농사를 짓는 기법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력이 많으신 어르신이 우선이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힘을 모아야지, 모내기 할 때 다 같이 모를 내야지 되는 거고, 벼베기 할 때 다 같이 벼를 베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앗이나 두레나 그런 것을 나열하기 이전에 어느 나라든지 농업사회가 있는 곳은 탄탄한 그런 커뮤니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사회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1960년대나 70년대 농촌사회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에 사는 시대로 바뀌게 되면 장유유서가 잘 안 지켜져요. 왜냐면 지하철에서 의자 일부러 여기 경로석 해놔야지 거기 앉을까 말까 한 거지, 젊은 청년이 앉아있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좀 오신다라고 그래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유유서가 있어서 일어나는 청년들이 많기는 한데요. 외국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거든요. 어르신은 어르신이고 나는 나지. 그리고 또 때로는 애기들, 초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다 일어나요. 또는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있으면 다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이제 서구 사회가 가지는 우리와는 다른 모럴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우리도 다 그러죠. 아기 가진 사람이나 또는 초등학생한테 자리를 양보해주지, 옛날처럼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손자가 서 있는 그런 사회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면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편의우선주의적인 생활에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공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꼭 어르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한 사람이면 젊은 사람이라도 훨씬 더 그 일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 사회와는 다르게 장유유서의 질서가 조금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농촌 사회처럼 다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일은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괜히 다른 사람 일까지 도와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오지랖 넓다라는 소리밖에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거나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남의 일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내일부터 처리를 해야지 되니까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활동,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봉급이나 돈 같은 것이 절대적인 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봉급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사실 옛날 같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일들이지만 예전에는 왜 푸주간에서 일을 하거나 하는 것 같은 경우를 상당히 천시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푸주간에서 일을 하면 어때?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양적 성장 위주 경제활동,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됐거든요. 그러면서 편의우선주의적인 생활에 익숙해졌는데요. 이것은 내 몸의 편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돈을 만들어내는 게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지키고 시간을 아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댁에 가시면 전부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전기밥솥,
그 다음에 냉장고 없는 집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거 왜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전기밥솥에 밥을 해놓으면 영양분이 갓한 밥보다는 안 좋다라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매번 밥을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해놓고 그거를 여러 번 나눠 먹는 거죠. 냉장고도 마찬가지죠. 매번 밭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그때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영양분이 좋은 걸 알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대량으로 사다가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시장 가는 시간 또는 밭에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 냉장고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투자를 하겠어. 대신 그 투자한 돈 대비 시간이라고 하는 편익을 얻어서 내가 다시 그것을 돈을 버는데 쏟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선생님들 자제들이나 조카나 또는 손자들 중에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보통 하루에 초등학교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우리 마포나 서울 같은데 아마 15분 남짓 정도 될 거예요. 1시간씩 걸어 다니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분포가 대개 한 15분 정도 범위 안에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제가 그 학교에 아이를 전학을 못 시키거나 그래서 1시간 정도를 걸어 다녀야지 되는 곳에 있다라 그러면 그 아이한테 학교를 걸어가라고 시킬까요? 아니면 데려다 주거나 버스를 타거나 하라고 시킬까요? 되게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여기 아마 60 되신 선생님들이나 예전에 농촌에 살았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통학하는데 1시간 남짓 걸리는 곳이 꽤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은 집약된 곳이 아니니까 초등학교 하나를 운영하기 위한 거리가 그만큼 멀거든요. 그럴 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경우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사회는 그런 걸로부터 훨씬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도 잘하고 핸드폰도 있고 머리도 좋은데 체력도 더 좋을 거고요. 왜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을 부모님이 데려다 주거나 버스를 태워주고 1960년대는 왜 걸어 다니게 했을까요? 네. 바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1시간 걸어가느니 네가 차라리 버스 타고 5분 만에 가고 나머지 45분이나 55분을 공부하는 데 써. 그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시간을 아껴 쓰는 거고 이렇게 현대화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해진 거거든요. 그게 편의우선주의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초등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지하철을 건설을 하고 도로를 확장을 하고 KTX를 타고 하는 것들은 다 편의우선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편의우선주의적인 생활이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니죠. 지하철을 놓거나 도로를 놓거나 공항을 만들거나 하게 되면 그만큼의 자연자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토나 도시생태계가 엄청나게 훼손이 됐어요. 네, 여기까지 오충현 교수님의 강의 일부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좀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드리쌤? 뭔가 예전에는 당연했지만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 문화 같은 것도 요새는 물론 이제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지만 조금 나의 것을 조금 나누고 베푸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지고 좀 각박해지고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로 조금 단절돼서 살아가는 좀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밤섬을 주제로 한 강의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처음에 다룬 게 이제 도시화잖아요. 그래서 도시화 과정이랑 밤섬이랑 대체 무슨 관련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도시화 과정에서 밤섬이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구나. 이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해보니까 여의도 개발 때문에 밤섬이 흡화된 적도 있었고 그것도 사실은 도시화 과정에서 편의우선주의, 능력과 효율우선주의에 따른 그런 피해가 있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그런 도시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걸 먼저 알아야겠구나 확실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역사가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나 하면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과연 빨리빨리 문화가 당연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맞아.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효율성 밑에 사라지는 어떤 가치들이랄까 어떤 눈에 당장 그 효과가 보이진 않지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꼭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들이랄까. 예를 들면 밤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상징적인 것 같아요. 밤섬이라는 존재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밤섬도 마찬가지고 그 양화도나 난지도 같은 경우도 마포구에 있는 건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환경이 파괴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막 소풍도 가고 그랬었던 곳인데 이런 이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이런 1970년대에 들어서 막 쓰레기 산이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또 생태 공원으로 되었지만 또 이제 쓰레기 소각장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역사가 이 반복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선례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 이슈를 대할 때는 조금 더 성숙한 태도로 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또 생각해보면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뭔가 이거 좀 삭막해졌다 싶었던 부분이 이 강의 내용 말고도 개인적으로 뭐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런 거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는 그런 부분, 교육 현장이 굉장히 어떤 삭막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가볍게 나와서 이렇게 집 앞에 있는 어떤 밤섬을 보면서 좀 이런 생태에 대한 교육도 받고 조금 청소년 시절이 하나의 어떤 사회화된 어떤 인격으로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태 지역이.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고 자란 그런 점이 저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저도 입시 체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좀 어린 나이부터 도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주변에 있는 습지라던가 이런 거를 교육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도시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밤섬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도시화의 연관성을 확실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트로 저희가 넘어가서 밤섬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듣고 올게요. 이제 밤섬은 이런 철새들의 도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람사습지로 지정이 됐지만 이제 앞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곳은 과거에 사람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그것도 100년, 200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기록상으로만 봐도 고려시대 이전부터 밤섬이라고 하는 공간에 사람이 살았었고요. 사실 과거에 여의도에는 사람이 안 살았었어요. 여의도는 너무 낮은 지역이어가지고 큰 물이 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난지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농사를 짓거나는 할 수 있어도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었는데요. 밤섬은 다행히 상당히 높은 언덕 같은 게 있어가지고 큰 물이 져도 언덕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살았었느냐면 마포가 예전엔 우리나라 최고의 항구였어요. 마포가. 왜냐면 예전에 큰 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배들이 서해안을 항해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인천에다가 물건을 부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마포항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부리고 나면 그것이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는 아마 역사를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들어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태학을 하다 보니까 전남에 조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진도 앞에 새떼처럼 이렇게 섬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가 그 아주 재밌게도 조선 왕실에서 운영을 하는 염전이나 그런 공간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내시 그러면 다 그 궁궐에서만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선시대 세금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금이 들어와가지고 녹봉 같은 걸 주는 세금이 있고, 왕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과 어장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다 내시들이 가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진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곳을 관할했던 분이 용산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남 진도를 어떻게 용산에 있는 분이 그곳을 관할을 할까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당연히 일제 초기까지도 우리나라의 수운이라는 거는 다 서해안을 타가지고 한강을 가로질러서 마포가 항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없던 시절에는 마포항을 통해 가지고 다 배를 타고 전남이나 충남을 가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흔적이 의외로 우리나라 도서지방에 가면 마포나 용산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밤섬은 그럴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그렇게 바다로 나가거나 하는 배들을 수리하거나 배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조선소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밤섬이었어요. 우리 이제 황포나루 뭐 그런 것들 있죠. 하지만 이제 1968년에 밤섬을 폭발해가지고 그걸로 여의도 윤중제를 쌓게 되고, 밤섬은 역사 속으로 사실은 사라지게 됐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또 강의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밤섬의 역사를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제가 제일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짧지만 강력했다. 들으시면서 뭐 흥미로웠던 부분 있었나요? 드릴쌤도? 뭔가 이게 밤섬을 보면은 그 산업화 때 그 역사 속에서 뭔가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좀 뭔가 눈물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1968년에 이제 밤섬이 폭파됐는데 그걸로 이제 실향민 분들이 많이 발생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밤섬만의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판자촌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를 많이 허물면서 그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생계라던가 앞으로의 그 미래를 잘 책임져주지 않고 그냥 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그런 거주지를 밀어내는 그런 좀 그 산업화 당시에 생겼던 빈부격차와 그 사람들도 눈물 그런 것들이 많이 깃들여져 있는 곳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실향민의 역사 알아보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무형문화재로 부군당이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문화 행사를 선정해서 매년 이제 부군당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정말 그 실향민들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활동, 이런 문화 활동 이런 것도 되게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기억에 많이 남았고, 저는 이 밤섬이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밤섬을 기점으로 마포구가 어쨌든 이 역사랑 관련이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최근에 그 광흥창역의 역사를 제가 알고 되게 재밌었어요. 알려주세요. 이제 저는 이제 서강도서관에 가야 되다가 이제 마포FM 대표님이랑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흥창역 보여가지고 근데 가고 있었는데 대표님 어쨌든 광흥창역이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커 PD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광흥창역이 광흥창이지 않나? 이래가지고 근데 역사를 배웠지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곳이었죠? 이랬는데 그 광흥창이 비롯해서 이 일대가 이제 물로 가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제 아까 말했던 마포항이라는 큰 항구가 있었고 이제 광흥창은 그 중에서도 이 녹봉, 그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을 하고 또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는 양곡들 있잖아요. 뭐 쌀이나 이 귀리 곡물들 그런 것들을 쌓아놓는 보관해두는 창고 같은 게 크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양곡과 녹봉을 지급하는. 그러면 사실 그 조선시대 때 양곡과 녹봉이라는 이 두 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밤섬도 마찬가지로 이 광흥창처럼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강의에서 나온 것처럼 그 마포구
그 마포항에 이제 배가 지나다니는데 그 한강에 떠다녔던 배의 95%가 밤섬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강을 오가는 그런 나무로 된 그런 배들을 만들고 수리하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이 밤섬에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마포항을 비롯해서 이 마포구에 있는 역사랑 밤섬의 연관성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전남과 이 마포와 그리고 밤섬의 연결점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 여기 강의 내용 중에 그 이야기인데 그 전남의 조도라는 섬이 있대요. 근데 이게 왕실 직속의 염전을 관리하는 데잖아요. 근데 이제 왕실에서 직접 통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솔 담당자가 알고 보니까 용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한양에서 그 마포에서 전남에 있는 조도라는 섬을 이 용산에 사는 내씨가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자, 여기서 퀴즈.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배. 그죠? 예. 그러면 배를 타고 어떻게 왔다 갔다 했을까요? 혹시 밤섬이 거기서 조금 출발했나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것도 다 밤섬에서 배를 만들면, 그걸 이제 마포항에서 이제 수리를 하고, 마포항에서 출발을 해서 전남에 있는 곳을 그 물길을 따라서 내려갔다. 아, 그러면은 그 밤섬에서 배를 만들고, 그거를 마포항으로 가져와서, 그 마포항에서 이제 전남으로 간 거. 뭐, 그쵸. 근데 이제 밤섬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밤섬이 그 역할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포구의 물길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잖아요. 한강 말고는. 근데 옛날에는 마포항이라는 게 있었고, 그 백길을 따라서 전남과 이 인천 사이를 그 교류하는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게 머릿속으로 그리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 막 자동차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이 길이 전부 물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해. 약간 좀 비현실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상상하면 되게 뭔가 그림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옛날에는 자동차였던 이 도로가 물길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좀 딴 얘기지만 그 밤섬 지금은 이제 도로지만 옛날에 물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개발을 통해서 이제 땅이 생긴 건데 밤섬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밤섬도 원래는 굉장히 그 땅이 이렇게 좁았잖아요. 폭파가 되고 나서 되게 좁았는데 그 지금 한 10년 몇십 년 시간이 지나면서 모래가 막 밀물썰물 왔다 갔다 하면서 퇴적이 되면서 지금은 몇 배나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2배인가? 정말 커져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모래가 쌓이고 쌓이면 더 퇴적돼서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좀 약간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이게 걱정되는 사람도 있고 뭐 흥미로운 지점도 있는 건데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가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생물 다양성 접근을 하면은 좀 재미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뤄볼 건데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밤섬의 식물을 비롯한 생태계를 알아볼 거예요. 이번에는 약 11분 정도 강의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섬의 마지막으로 생태적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밤섬은 크게 보면 이제 생태적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식물이죠. 식물은 생산자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먹이 자원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사실은 소비자잖아요. 생태계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녹색을 보면 편안한 거예요. 왜냐면 쟤는 내가 먹을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쉴 곳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을 보면 편안한, 그러니까 식물을 보면 편안한 것이 사람이 그런 요인인데요. 전체적으로 밤섬을 보게 되면 이 옆에서 우리가 밤섬을 보잖아요. 위에서 안 보고 앞으로 이제 서강대교에 가서 보시면 살짝 위에서 보실 수는 있는데 밤섬이 옆에서 보면 버드나무 숲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안에를 들어가 보면 외곽 지역으로만 지금 짙은 초록색으로 버드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안쪽은 뻥 뚫려 있는 평원이에요. 잔디밭 같은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근데 이 평야에는 뭐가 있느냐면
정상적이려면 갈대들이 자라야지 되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가시박이나 그 다음에 또 환삼덩굴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운동장, 학교 운동장 몇 배에 걸쳐져 있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괴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곳을 발목 위까지 오는 장화를 입고 가지 않으면 선생님들 옷에 솔기가 다 터져요. 이 옆에 우리 왜 옷 솔기 있잖아요. 그게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은 아주 잔가시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스치게 되면 솔기가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약간 그 카우보이 복장 비슷하게 솔기들이 이렇게 흩날리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거기 가실 때는 장화를 저희는 많이 신고 들어가는데요. 그런 독특한 공간이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밤섬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섬이 지금도 계속 커져가고 있고 모래 언덕도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밤섬이 낮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한강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물이 들어오면 밤섬의 상당 부분에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버드나무 중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 잘 사는 버드나무가 있어요. 보통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버들, 서 있는 버들, 한문으로 임류라고 하는 버들이 그런 공간에 잘 살아요. 그래서 지금 가시면 요 경계 부분에 있는 버드나무들이 그 임류라고 하는 선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선버들이 계속 그곳에 고정되어 사는 게 아니라 모래가 계속 쌓여가지고 약간 좀 건조화가 진행이 되면 선버들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쇠퇴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치렁치렁 되는 능수버들이라고 하는 버들 있잖아요. 그 버들들이 주로 이곳을 우점하게 돼요. 이제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장항습지 같은 경우에는 더 극적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장항습지가 그 장항습지 위쪽에 가시면 신곡수중보라고 하는 수중보가 있어가지고 큰 물이 지지 않는 영향 때문에 1990년대 이후에 신곡수중보는 올림픽 때 만들어진 수중보예요. 90년대 이후에 장항습지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거의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장항습지의 크기가 지금 크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장항습지는 2배 가까이가 모래가 퇴적되는 면적이 넓어졌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퇴적이 안 됐을 때는 장항습지의 주요 수종이 다 선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버들하고 공생관계에 있는 말똥개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장항습지가 계속 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시면 장항습지의 모래밭이 한 100m도 넘게 한강 쪽으로 진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갈대밭이 되고 장항습지는 한강물이 잘 넘치지를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버들은 계속 물이 들어오고 나가야지 잘 자라는데 물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으로 변하니까 선버들이 거의 죽고 능수버들로 다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퇴적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밤섬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섬에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가시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피복이 되어 있고 능수버들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내부가 보이지 않으니까 밖에서는 이 가시박을 보실 수가 없고 이 커다란 버드나무들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보면 밤섬이 전체 버드나무 숲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내부는 우리 대머리, 저도 머리가 없어서 항상 모자를 쓰는데요. 거기처럼 거기가 뻥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민물가마우지가 최근 10년간 엄청나게 밤섬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겨울에 가면 정말 막 몇천 마리가 살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냄새도 특이하게 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토양 조사를 해보면 이 정도면 일반 토양 같으면은 버드나무 다 죽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물새들은 이제 요소가 아니라 요산이라고 하는 것을 배변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토양을 산성화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보통 우리 소나무 숲이나 산림 같은데 외가리나 이런 친구들이 백로나 외가리들이 와가지고 오래 살면 나무들이 다 죽잖아요. 그게 이제 토양을 산성화시켜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밤섬은 몇 년 조사를 해봤는데 토양이 별로 산성화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 첫 번째, 토양 전체가 모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아래로 스며드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밤섬은 1년에 몇 차례가 되면 항상 잠겨요, 물에.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산성 물질들이 다 물에 녹아가지고 우리 세탁하듯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지나고 나면 토양이 다시 안정화되고 또 여름 지나고 나면 토양이 안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죽는 나무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초본이 육화된다. 계속 모래가 쌓이니까 육화가 되고 과거에 커다란 호수가 있던 곳도 지금은 거의 그냥 이렇게 육화가 되어 있는 곳이고 선버들은 죽어가고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은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시박은 1년에 커다란 버드나무 하나를 피합해가지고 죽여버릴 정도로 무성한데요. 다행히 이제 한강본부나 또는 LG 화학 같은 데서 자원봉사를 주기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걸 다 제거할 수는 없고요. 나무를 올라타고 있는 친구들은 다 잘라주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죽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특하게 선생님들 요즘 귀리 많이 드시죠? 다이어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귀리 농촌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귀리를 한 번도 농촌에서 본 적이 없어요. 율무는 연천 정도 가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귀리 농사를 거의 안 짓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밤섬에 가서 찍은 귀리 사진이에요. 웬 귀리지? 왜 밤섬에 귀리가 자라고 있을까요? 예. 네, 궁금하시죠? 겨울게 여기 물새들이 오면 먹을 게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곡식을 뿌려줘요. 눈 오고 그럴 때. 근데 거기에 그 귀리 씨앗들도 꽤 많이 뿌려주거든요. 근데 새들이 먹고 남아가지고 땅속에 있다가 지금철에 가면 의외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귀리가. 그래서 저도 실물로 귀리를 밤섬에 들어가 처음 봤어요. 네. 이제 궁금한 게 소음이시죠? 소음. 서강대교 지나가면서 나는 소음이 과연 밤섬에 사는 야생동물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 그 다음에 제일 저는 걱정했던 게 뭐냐면, 여의도에 우리 그 세계 불꽃대회 하잖아요. 그때 나는 폭죽 소리가 그때 마침 또 물새들도 많이 오는 시기거든요. 문제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의 큰 문제는 없더라. 소음은,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한 50데시벨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 필요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한강변에 차 다니는 소리 때문에 67데시벨 내지 62데시벨 정도 유지되니까 기준보다는 조금 높기는 한데요. 야생동물들이 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정도. 폭죽이 터질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폭죽 터지는 소리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빛공해 걱정되시죠? 빛공해. 빛공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정도로 거기 학생들 들어갔다가 밤에 그 폭죽 저거 할 때 길 잃어버릴 정도로 완벽한 암흑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빛이나 소음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 무기환경 변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육화예요.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제 섬이 있다가 86년에 이렇게 뜨문뜨문 만들어지다가 이제 90년대가 되게 되면 가운데 커다란 호수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2005년, 2010년 되면서 이 호수가 점점점 감소해가지고요. 2018년 무렵에는 호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가장 가슴 아파요. 사실은 그 섬 가운데 호수가 있고 없고가 밤섬이 야생 조류들이나 또는 어류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다시 파고 싶어요. 정말 그냥 파고 싶어요. 그래도 사실 밤섬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 커다란 호수가 있는 정도하고 없는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운데 갯골도 점점 막혀가고 있어가지고요. 지금쯤 가시면 이 여의도 쪽으로 살짝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물 질 때 아니면 건너가실 수 있을 정도로 이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혹시 또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이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생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물골 틉시다, 호수 만듭시다 그러는데 만에 하나 시민단체에서 밤섬에 포크레인 들어가지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그냥 두는 거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손을 대는 거는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좀 손을 좀 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밤섬의 면적은 커지는데 그 밤섬에 있는 습지의 부분은 점점 작아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또 강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가장 재밌었던, 다 재미있네? 밤섬의 식물 생태계부터 시작해서 소음 이슈까지 알아봤는데요. 일단 그 전에 먼저 정정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아까 그 밤섬 폭파 이전에 비해 제가 2배 커졌다 정도 이제 얘기했는데, 2배가 아니라 6배에서 7배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거 굉장히 밤섬이 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밤섬의 식물 생태계,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또 이제 드리쌤은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최근에 밤섬에 이제 육지화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 얘기해볼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모래가 쌓이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육지화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생물 다양성에 피해가 갈 수 있냐? 그러면 거기에 인간이 개입해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그런 지점들이 조금 강의 때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브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좀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육지화에 대해서 그냥 자연의 흐름이니까 뭐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었냐면 이제 과거에는 밤섬이 밀물 썰물이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섬이어서 이 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모래가 퇴적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선버들이라고 해서 그 밀물 썰물에 정말 최적화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버드나무의 일종인 선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육지화가 진행되고 이제 밀물 썰물이 어려울 정도로 모래가 많이 쌓이면서 선버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 대신 이제 능수버들이라고 이제 그냥 딱 뭐 밀물썰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건조화가 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버드나무의 종류가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실제로 이렇게 자연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내가 실시간으로 제가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호수라고 밤섬 안에 호수가 있었대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섬이 이렇게 낮았을 때는 그리고 이제 물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가 그 섬 안에 물길을 따라 작게 나 있는 호수여서 물고기들이 산란을 하기가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들어와서 산란을 하면 거기서 이제 물살이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물새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먹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생물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튼튼한 건데 이번에 호수가 사라지면서 육지화가 진행됨으로써 물새들이 먹을 만한 것들이 또 없어지고 또 물살이들은 아른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결국엔 또 거기서 안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생물 다양성에 어떻게 보면은 금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먹이 사슬이 파괴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도 뭔가 이 호수를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들어가서 삽을 파든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라도 육지화를 뭐 막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근데 그렇게 너무 포크레인까지 동원하면 좀 약간 너무 인위적인 개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재미있다가도 이건 정말 한 10년 안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주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밤섬의 이슈가 앞으로의 생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쌤은요? 저는 물론 올리브 말처럼 진짜 전문가들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과 그 밤섬을 보면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같이 합쳐져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사람이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 이제 인간이 그거를 다시 자연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후위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인간과 자연이 옛날에는 굉장히 어떤 자연을 정복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맺으면서 개입을 했다면 이젠 조금 다른 식으로 상호작용을 맺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농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막 농약 뿌리고 그냥 단순히 이런 대규모 농작을 하고 약간 했다면 이제는 서서히 어떤 다양성을 좀 고려하면서 농사하려는 그런 자용농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좀 신중하다면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거치고 하다면 인간이 충분히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약간 기후위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대로 자연을 방치하듯이 보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가치였는데 기후위기 시대가 본격화되고 나서부터는 너무나도 이 온도 기후 이상도 심하고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개입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밤섬에서 그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 외래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약간 비슷한 논제 같아요. 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 외부에서 온 것도 우리가 어쨌든 치워야 되냐, 뭐 말아야 되냐, 그것도 그냥 냅둬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떠세요? 이거는 좀 다양성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그 종이 그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 종이 와서 기존의 토착 식물들 다 밀어내고 그 식물의 단일화 된다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그거는 조금 개입을 해서 좀 약간은 그런 제거도 약간 식물 제거도 하고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그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전문가분의 이런 생각을.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밤섬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토론도 진짜 좀 재밌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 주민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궁금해집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벌써 시간이 50분이 넘었어요. 벌써 그렇게. 네, 마무리를 좀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오늘 강의 내용을 한 뭐 30분 넘게 들었고 저희 또 토크도 꽤 길게 했었던 것 같은데 좀 드리쌤이 이번에 강의 진행하면서 그 방송 진행하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알아가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이 밤섬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이 마포구라는 그 마을과 지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을 좀 많이 바꾼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밤섬에 대해서 저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 습지에 관심을 가지고 좀 같이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갖고 있는 마을에 좀 더 애착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고 이 마포라는 지역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봤던 거 예를 들어서 그 강의에서 그 불꽃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여의도에서 네. 그때 물새들이 놀라진 않을까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강의해주신 교수님의 답변은 뭐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 그건 그래요. 네. 그냥 좀 그 사람들이 약간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 그쵸. 알고 있기만 해도 약간 조금은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이 저는 좀 좋다고 보거든요. 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나 인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런 내가 보이지 않는 저 밤섬에 뭐 새도 존재하고 뭐 개구리도 존재하고 나랑 공존하는 생명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 자체 아는 것부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조금 바꾸는 것 같아요. 같은 현상이라도. 그런 게 제가 이제 밤섬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일 크게 바뀐 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슈가 되게 궁금했어요. 뭐 소리뿐만 아니라 불빛. 사실 밤섬이 도시 속에 있는 생태 습지라는 점에서 그래서 더 특별하고 또 더 이야기 나눌 만한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도시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들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연에 있는 생태계 이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지금은 뭐 이렇게 괜찮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강의 내용을 좀 다뤘고 4회차 동안 강의 내용을 이제 다룬다면 또 다음 4회차 때는 저희가 또 탐방을 갔다 와요. 저희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탐방해서 취재도 하고 본격적으로 그 람사르 습지의 그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좀 저희가 배우고 오는 시간이라서 그것도 이제 이야기 다룰 거니까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포인 밤섬, 람사르 습지, 밤섬 마포를 꿈꾸다 특집 방송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오충현 교수님의 람사르 습지 밤섬의 가치와 생태적 변화 강의를 중심으로 저희가 밤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는 한동욱 PGA 생태연구소 수장님의 람사르 습지와 람사르 습지 도시 활동 사례 이야기할 거니까요. 다음 주 방송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함들을 그럼 저는 올리브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